안녕하십니까. 2022 카이스트 스타트업 페스티벌의 첫 번째 세션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교원 창업 워크숍 케이스 스터디로 진행이 되는데요.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교원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창업 법률 상담 주요 사례, 기술 실시 계약서 작성, 창업 역량 자가진단 개발 결과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각 주제당 35분 발표 그리고 5분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최호숙 법률사무소의 최호숙 변호사님을 모셔서 창업 법률 상담 주요 사례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호숙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난 4월부터 카이스트 창업원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또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률 상담을 진행해 왔고요. 오늘 이 자리는 그 상담을 진행했던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있었던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그 법률 상담의 그 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잠시만요. 네. 지금 슬라이드가 이제 준비가 됐네요. 일단 제가 준비한 질문은 크게 네 가지의 이제 기타 질문으로 나눠졌는데요. 그 창업 법률 상담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있었던 것은 창업을 함에 있어서 창업 멤버들 간에 또 투자자들 간에 이 주식 지분율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거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주식 지분율 배분이라고 하면 그 대부분의 창업 회사들이 추후에 이제 상장을 염두에 두고 회사를 창업을 하면서 주식 회사를 설립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 주식 지분율이 중요한 것은 그 우리나라 상법이 주주 평등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유한회사나 이제 어떤 특정한 다른 회사에서는 지분율에 불구하고 적은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특수한 형태로 경영을 할 수 있지만 이 주식회사에서는 주주 간 평등 원칙에 의해서 1주식당 1의결권 이런 식으로 모두 그 평등하기 때문에 주식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이 높다는 것은 회사의 이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 더 많은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래서 이런 주식 지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때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의결권인데 이 의결권에 그 영향을 미치는 주주 간의 뭐 주식 양도에 관한 약정 또는 추후에 그 창업 멤버들이나 아니면 나중에 합류할 그런 기술 인력들에 대해서 스톡 옵션을 부여했을 때 추후에 그 스톡 옵션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변동되는 그 주식 지분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이제 벤처 투자자들이 이 보통 주식이 아닌 종류 주식, 즉 상환, 배당, 전환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붙은 그런 종류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그런 종류 주식을 행사했을 때 또 일어날 수 있는 주식 변동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가장 기초적으로 주식회사에서의 지분율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갖는 의결권이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그 한도를 정확히 알고 지분율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주식회사의 지분율 3%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소수주주권을 행사해서 이사나 감사가 위법 행위를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회사를 대신 해가지고 법원이나 이런데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25% 이상의 지분율을 갖게 되면 다른 주주들은 참석하지 않고 나 혼자 주주총회에 참석을 했을 때 주주총회 보통 결의사항을 단독으로 내가 의결시킬 수가 있고요. 또 34% 이상을 갖게 되면 특별 결의사항까지도 단독 출석으로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과반이라 그러죠. 51% 이상 지분율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 사항을 나 혼자만의 의결권을 전부
이용을 해가지고 결의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주주들이 모두 반대한다 하더라도 보통 결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과점주주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세법에서도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보통 결의뿐만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라는 모든 결의사항에 대해서 내가 나 혼자만의 지분율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결의를 하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하면 적어도 67% 이상의 그 주식 지분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상법에서는 1인 주주의 법인 주식회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1인 주식회사라고 한다면 100% 지분율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모든 결의를 신속하게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서 대부분 창업을 하실 때 이 67% 지분율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조금 높게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통 결의, 특별 결의는 이 의결권에 그 옆에 이제 제가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항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첫째는 회사의 이제 정관을 회사는 수시로 정관을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정관의 변경에서 주요 주주들의 의결권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이사나 감사, 즉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을 하는 자들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도 이 주주총회의 주식 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식 수의 지분의 변동을 가지고 오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서 내 지분율을 내가 경영에 어느 정도 강요할 건지 또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건지 또 나와 의견을 같이 하는 주주들은 누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호적인 주주 간의 지분율을 합했을 때는 그 전체 지분율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면서 주식 지분율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식 지분율에 그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가령 창업 당시에는 내가 한 70% 지분율로 이렇게 주주로서 참여를 했지만 나중에 만약에 회사가 추후에 이제 자본금이 부족해지면 주식회사는 신주를 발행해서 다시 자본금을 법인 계좌로 이렇게 투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당연히 기존 주주들의 주식 지분율이 이제 희석되는 효과가 있죠. 또는 제3자 주식 배정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데 이게 바로 원래 상법상 신주는 기존 주주한테만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법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에 만약에 제3자 배정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다면 그때는 제3자 배정, 즉 회사의 기존 주주가 아닌 자들한테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회사의 정관에서 우리 회사는 제3자 배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정해놓으면 기타 외부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을 수도 없고 기존 주주가 아닌 다른 주주들한테 신주를 발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창업 초기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제3자 투자를 내가 좀 막고 싶다라는 취지라면 정관에 그렇게 기재하는 것도 어떤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이제 창업 멤버들이 관심을 갖는 이 스톡옵션. 법률상으로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만약에 행사하게 되면 새로운 주주가 참여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또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변동을 합니다. 또 스톡옵션 같은 경우는 행사함으로써만 변동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행사 가액이 중간에 이렇게 조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스톡옵션을 발행하고 그리고 나서 행사하는 기간까지는 최소 2년에서 길게 10년까지 이렇게 기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회사는 외부에서 벤처 투자도 받고 신주도 발행하면서 그 발행가액이 점점 증가를 하게 되고 대부분 스톡옵션 그 부여 계약서에서는 그 신주 발행이나 아니면 그 외부 투자로 인해서 그 발행가액이 증가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스톡옵션의 행사가액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여 당시에는 뭐 한 주당 최초의 그 회사의 액면가로 내가 주식을 받겠다 했더라도 나중에 행사를 할 시점에는 실질적으로는 행사가액이 뭐 10,000원으로 증가했던가 아니면 뭐 5,000원으로 늘어나 있던가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 부여
부여 당시에 예상했었던 지분율의 변동이 실질적으로는 행사 시점에서는 조금 더 크게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창업 초기에는 그 초기 멤버들끼리 이렇게 주식의 뭐 양도라든지 아니면 경영권, 뭐 의결권에 관한 것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또는 그 창업 멤버가 대부분은 이제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깊이 관여하는 멤버 같은 경우는 회사를 창업하고 회사에 오래 있을수록 우리 회사에 그것이 기술 자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대부분 몇 년 동안은 뭐 전직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몇 년간은 그 주식을 회사의 기존 주주가 아닌 타인한테 양도를 안 하, 즉 매매를 안 한다든지 이런 많은 조건을 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주들 간에 그런 주주 간 약정을 체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약정 중에 이제 뭐 우선 매수 청구권, 만약에 당신이 주식을 매도를 하고 싶으면 제3자가 아닌 회사의 기존 주주한테, 즉 나한테 먼저 그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런 것도 주주 간 약정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식 양도에 따른 그런 주식 지분율도 변동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종류 주식 같은 거죠. 보통 이제 벤처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혼합된 종류 주식을 가지고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회사의 어떤 의결권을 행사해서 경영에 깊이 관여하는데 큰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 무의결권 우선주에 조건이 전환주 조건을 붙여서 특정 시점이 되면 무의결권 주식이 우선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주주로서 기존 주주들의 그 의결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주식 지분율을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주식이 지분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제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왜 이 주식의 이런 지분율에 그 관심을 갖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게 주식 지분율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또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장 이제 또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아무래도 이제 교원 창업이다 보니까 이 투자 자본이 부족한 창업 멤버들, 즉 특히 기술 인력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옵니다. 왜냐하면 교내에서 이제 연구소에서 기술 개발을 할 때 그것이 1인 단독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수님 또 거기에 있는 뭐 포스닥 또는 대학원생 또 학생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기술을 개발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술 실시 계약을 통해 창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투자 자본이 부족한 그런 창업 멤버들을 어떻게 내가 적절하게 보상해 줄 것인가. 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 투자 자금이 없으면 투자 자금 그냥 대여를 해주면 되는 거죠. 개인 간에 그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주식회사가 그 주주로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금전밖에 없거든요. 한명합자회사 같은 경우는 노무를 투자, 즉 내가 일하는 것도 투자로 인정이 되고 또는 신용, 내가 가진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런 것도 되지만 주식회사는 오로지 금전 투자만 투자로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또 가장 관심 많이 갖는 게 스톡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식 매수, 특히 비상장 기업, 아직 상장되기 전에 기업들의 그 멤버들이 그 스톡옵션을 받게 되면 2년 이상 재직하지 않으면 이것을 행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기술 인력을 적어도 2년 동안 회사에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두는 그런 효과도 있는 반면 또 기술 인력들이나 스톡옵션을 받는 그런 멤버들은 2년간 회사에 헌신하고 그 이후에는 내가 적정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신주를 받아서 당당하게 회사의 그 주주가 되고 상장이 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많은 이제 주식 차액을 또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스톡옵션의 좋은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받을 때의 그 조건에서 행사가액 조정이나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최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추후에 회사가 많이 상장을 해서 회사의 주식 가치가 높아지면 실제 내가 행사를 할 시점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식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또 만약에 그런 게 이제 그런 것보다 내가 좀 적극적으로 회사에 이렇게 경영에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기술 인력들을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임원이 되면은 회사의 정관이나 아니면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들의 이제 보수를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사나 감사의 보수는 어떻게 정하느냐? 그건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일반 직원이 연봉 한 3천을 받는다. 근데 우리 회사의 이사의 연봉은 1억으로 하겠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주주총회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것들을 가령 뭐 첫 해에는 내가 뭐 1억을 주고 그 다음에는 성과급으로 1억을 더 준다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수를 배분하면서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것이 여의치 않다 그렇다면은 그냥 회사와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자문계약에 의해서 그 자문을 의뢰하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형태, 회사와 거래하는 형태로도 이렇게 보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가령 회사와 회사 간의 어떤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좀 회사에 어떤 세무적인 이점을 가져가면서 내가 그런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개인이 개인 사업자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하고 그 개인과 회사와 사이에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형태로 또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거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령 우리 회사에 뭐 특허를 출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 그런 지적 재산권을 출원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면은 그 발명진흥법상의 직무 발명제도 그거를 이용해서 적절한 직무 발명 보상을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은 회사에 이제 근로자로서 월급을 받고 일하지만 일정 시기가 되면 그 기존 주주들이 가졌던 주식을 내가 개인적으로 양도를 하겠다 이런 주주 간 약정을 체결해서 그런 것들을 베니핏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만약에 회사가 운영을 하는 과정 중에 직원들이 뭐 한 20몇 명 이상 많이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우류사주 조합을 좀 일찍 결성을 하는 겁니다. 보통 우류사주 조합은 상장되기 직전에 결성하는 걸로 잘못 알고들 계신데 그렇지 않고요. 우류사주 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상의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 조합의 근로자들이 그 조합원으로 참여를 하고 실제 주식은 조합이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면 조금 더 직원들도 회사에 자기 주식을 갖게 되면서 좀 더 회사에 애착심을 갖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 중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 이사로 선임을 하는 그런 형태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창업 멤버들이. 근데 이때 이사라는 것이 어떠한 상법상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셔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념을 좀 정확히 알고 내가 그런 선임의 의향을 물어왔을 때 그거를 수락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법상 우리가 이사라고 하면은 상근 즉 회사에 주재하면서 일을 하는 등기 이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등기 이사라는 것은 그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 법률상으로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이사라고 이렇게 찍힌 사람,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등기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와 이사 사이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사라는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이사로 이렇게 등재가 돼 있어야 하고요. 이 등기이사는 상법상 회사에 충실할 의무, 즉 회사의 주어진 업무를 잘 해낼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의 재산이나 회사의 일을 마치 나의 일처럼 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을 관리하듯이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내 일을 해내듯이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회사와 한 몸처럼 일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비밀 유지 의무. 회사의 중요한 내용들, 이사회 결의 사항이나 주총의 중요한 내용들을 회사 외부로 또는 제3자한테 유출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무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이런 의무에 위반하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등기이사하고 회사는 그 근로관계가 아니라 민법상 위임관계에 있습니다. 위임이라는 것은 일방 당사자가 일을 맡기고 상대방은 일을 완성한 후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지 않으면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위임관계는 언제든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언제든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랑 의뢰인도 위임 관계거든요. 근데 만약에 변호사가 이 변호 업무를 하다가 일은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사임합니다. 그럼 그 날로 바로 그런 위임 관계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사랑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 나중에 이제 그 회사에 임원으로 계셨던 분이 퇴직하거나 하면서 회사하고 잦은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때 내가 이사가 아니라 근로자였고 회사는 나를 부당하게 해고했다.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회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십니다. 그때 이제 근거가 되는 서면이 보통 연봉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했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근로라는 말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난 근로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업무의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법상 이사는 등기되면 이사라고 보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등기이사건 등기가 안 된 이사건 그 일을 한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즉 정해진 장소에서 회사가 정해준 업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어떤 그런 다른 사람의 주요 그 사업주의 그 지배하에 놓인 상태에서 근무를 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사와 임원 간에는 그 연봉 근로 계약서가 아닌 위임 계약서 또는 사무의 위임 및 보수에 관한 계약서 등으로 그 명칭을 명확히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임 계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하면은 계약은 해지되지만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즉 상법상 이사는 3년의 그 기간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그 이사로서의 등기 기간이 남아 있는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나를 해고했다. 그러면은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반대로 회사도 만약에 이사가 정해진 그 근무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만둬서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마지막은 회사의 정관에 우리 회사의 가령 이사는 3명으로 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 이사 한 분이 임기 중에 사임을 하게 되면 2명만 돼서 1명의 결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정관의 사항에 위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사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이사라 하더라도 그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기존 자신의 이사로서의 의무가 유지된다는 점, 이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도 마찬가지인데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비상장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감사를 선임을 많이 하시죠. 이 감사를 선임할 때 주의할 점은 감사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권한이 이사의 업무를 원래 감시하는 것이 감사의 업무이고 그게 원칙적인 감사의 업무이고 회사의 영업 및 재산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영업이나 재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열람할 권한을 갖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와 전혀 관계없거나 나중에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이런 것들을 유출할 수도 있는 사람 또는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을 잘
보아두었다가 나중에 우리 회사와 동종 유사한 회사를 창업할 수도 있는 사람들한테 감사를 만약에 지위를 맡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사로서는 큰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상담을 받으신 그런 창업자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감사는 한번 선임하면 해임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의 임기는 3년인데 해임하려면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로 해임을 해야 되고, 이때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해임을 하게 되면 역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원 창업에서 그 회사의 학생들을 우리 회사에 이제 참여시킬 때 병역법상 전문 연구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이사와 뭐 이런 임원의 지위를 주게 되면 병역법상 그 성실 의무와 충돌을 하게 되고, 법원은 이런 경우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봐서 그 편입 취소를 하는 그런 판례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주주간 약정을 많이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뭐 주식 지분율도 조정하고 창업 멤버들한테 보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주간 약정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고 당사자들이 원하는 모든 내용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주주간 약정서는 법적 효력이 어디까지인가 하면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내용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다만 그렇게 약정한 주주 중 일방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의 변호사들 입장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인 구제 수단은 별로 없다 하는 게 이제 변호사들이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신뢰를 가지고 하는 그 바탕에서 주주간 약정서를 작성을 하시고, 만약에 중간에 어떤 사항이 변경될 것 같다거나 신뢰관계가 깨질 것 같다고 한다면 반드시 계약을 갱신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라는 거죠. 변동된 사항으로 하거나 아니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 계약서에다가 중요한 거는 그런 계약을 만약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손해를 배상한다든지, 아니면 그럴 경우에는 어떤 정도의 위약금을 지불한다든지, 이런 그런 담보에 관한 내용도 반드시 이제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그냥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오시는데, 대부분이 스톡옵션을 어떻게 이걸 내가 부여받고 또 어떻게 이거를 주는 겁니까?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만 일단 부여를 하고 행사를 해야지, 행사하면 비로소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비상장 기업의 이 스톡옵션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벤처기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창업하고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경우, 또 받을 것인지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 벤처기업법상의 스톡옵션에 관한 그 내용도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톡옵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관에 반드시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다, 부여할 수 있다라는 기재가 있어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이걸 반대를 하면 스톡옵션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고, 이 부여 계약서는 그 상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규정돼 있으니까 상법의 내용을 반드시 보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흔히들 주식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톡옵션은 신주를 발행해서 내가 받을 수도 있고, 회사가 가진 회사 주식을, 회사의 그걸 우리가 자기 주식이라고 해요. 그걸 받을 수도 있고, 원하면 현금으로 내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옵션이 있다는 거, 이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상법상 비상장 기업의 스톡옵션은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기술이나 경영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한테만 줄 수 있습니다. 회사 외부의 제3자한테는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혹 투자자한테 주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그럼 일단 벤처 인증을 받으신 다음에 그때 부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벤처 인정 기업인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회사의 교수라든지 자문해 주는 사람, 또는 저 같은 변호사나 회계사 뭐 이런 전문가들한테도 부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상장 기업은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0% 이내에서만 스톡옵션 부여할 수 있지만 우리 회사가 만약에 벤처 인증을 받게 되면 50%까지 그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창업 멤버들한테 스톡옵션을 많이 주고 싶다 하면 벤처 인증을 창업 초기부터 일찍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장 기업은 반드시 아까 얘기한 대로 받은 사람은 2년 이상 재임금 또는 재직해야지 행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행사가액은 뭐 실질가액, 즉 실제 거래되는 회사의 그 주식 가치, 또 건면액, 즉 액면가 이 중에서 큰 금액이 기준이 된다. 이걸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액면가로 무조건 낮은 금액으로 난 받을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고 계시고요. 특히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그 계산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범위에 따라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 인증 받으면 반드시 스톡옵션 발행하면 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안 하시는 그 기업이 많은데 이것도 알고 계시고요. 스톡옵션은 그 사람을 보고 주는 거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그 스톡옵션 받으신 분이 행사한 이후에 사망하시게 되면은 상속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벤처 투자 계약 내용 중 불리한 조항이 뭡니까?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오세요. 제 다음에 이제 기술 실시 계약에 대해서도 이제 발표를 하시겠지만 대부분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 계약의 내용 중에 우리 회사나 또는 임원으로서 나한테 불리한 것이 뭐냐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계약서 가지고 상담 오시고요. 그러려면 이 투자 계약에 우리나라 그 국내 벤처 투자 계약의 이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 계약이라고 하면 투자자랑 주식회사 이렇게 둘 사이에만 있는 계약이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우리나라의 벤처 투자 계약은 이 3당사자 계약입니다. 중간에 이해관계자로서 창업자, 대표이사, 대주주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자 간의 그 계약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주주 간엔 주주 약정, 투자 간엔 투자 계약, 또 회사랑 기존 뭐 대표이사나 이런 관계 연대 보증인 계약, 즉 보증 계약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벤처 투자자들은 투자함으로써 주주로 투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그 주주로서의 지위만 가지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투자 계약의 내용이 마치 사채권자 같은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갖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벤처 투자자들은 주주와 채권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 계약에 그런 내용을 모두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계약서 내용 중에 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내용이 투자 계약서 초안을 투자 회사로부터 받기 때문에 대부분 상대적으로 회사에 또 회사의 임원들한테 불리하게 이제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계약 해제 조항 같은 거 투자를 받기로 했는데 투자금 납입 전에 해제가 가능한 그런 조건들을 많이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우리 회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면 반드시 노하실 수 있도록 미리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상환 보통 이제 그 상환 전환 우선주 형태로 많이 이렇게 상환 전환 우선주를 하다 보니까 상환권 조항에서 약정 이자율이 현재의 금리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자가 너무 높진 않은지 지연 이자가 너무 과다한 건 아닌지 이것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진술과 보장 조항 같은 경우는 내가 도저히 이거를 보장할 수 없는 내용인데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독소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투자자 우선 매수권, 동반 매도권, 동반 매도 요구권 이런 거예요. 이게 용어가 어렵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이 우선 매수권은 기존 주주가 이해관계자가 즉 회사의 기존 임원이나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려고 그러면 이 벤처 투자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거고요. 동반 매도권은 기존 주주들이 회사의 주주들이 주식을 팔려고 한다 그러면 그럼 뭔가 회사에 무슨 변동이 있나 보다. 운영이 잘 안 되나? 그렇다 그러면 나도 내 주식도 함께 팔 수 있도록 매수자로 하여금 내 주식도 함께 사도록 해줘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독소조항은 동반 매도 요구권이에요. 이건 뭐냐면 투자자가 벤처 투자자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매도하려고 할 때 그런 경우라면 보통 회사가 앞으로 상장이 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회사 경영도 좀 위태위태한데 그럴 경우에 그럼 내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그럼 회사가 운영이 잘 안 되는 회사에 특히 비상장 주식을 사줄 투자자 다른 제3자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때 이 동반 매도 요구권을 행사해서 기존 주주들 이해관계자가 가진 주식까지 모두 함께 매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의 대부분의 주식을 제3자가 인수해서 일종의 기업을 인수 합병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게 되는 거죠. 즉 경영이 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를 다른 제3자한테 이렇게 회사를 전체를 매각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벤처 투자주와 표준 규약에 금지되는 투자 행위가 있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상환 시기가 돼서 상환을 요구하더라도 회사한테 2개월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줘야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합의된 기간 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장을 전제로 했지만 상장이 실패했다 그래서 그 투자 계약 시 약정한 주식 가격을 뭐 30%보다 더 큰 범위로 조정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 잘 모르시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그 이유로 이것들을 그냥 이렇게 응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반드시 잘 살펴보시고 가장 좋은 건 계약 체결 전과 체결 후에 한번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투자 계약은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결하고 나서도 이렇게 계약의 내용을 수시로 점검하시면서 이 투자 계약상 위험이나 이런 변동사항이 나한테 실질적인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요. 일단 이렇게 주요 4가지 사례를 상담을 드렸고 기타 상담 사례도 몇 가지 적시를 했으니까 나중에 이 발표 자료 보시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발표는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면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호석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자주 닥치는 다양한 법률적인 어려움들과 또 조심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창업을 시작하는 기업의 주요 법률 상담 사례를 또 공유해 주셨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지금 온라인을 통해 보고 계실 텐데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플로우에서 가능합니까 지금? 네, 저희가 마이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온라인과 이곳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플로우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건네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안 켜지신 것 같아요. 스톡옵션을 받을 때 신주 네. 또는 현금 네. 또 마지막으로 회사 회사의 자기 자기 주식이잖아요. 회사가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특정한 경우만 가지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언제 가질 수 있나요? 회사가 자기 주식? 이제 2011년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회사가 원칙적으로는 자기 주식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2011년 개정 이후에는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질 수 있대 원칙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소유할 수 있대 그 조건이 있어요. 회사의 그 기술상 경영상 긴급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뭐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회사가 자기 주식을 회수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하면 소각을 해서 주식 가치를 높일 수도 있는 경우고요.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지금처럼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신주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가진 자기 주식을 또 이렇게 줄 수도 있도록 그렇게 상법이 유연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네.
네, 적절한 답을 잘 얻으셨습니까? 네, 질문 한 개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채팅창으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지금 손을 들어주셔도 되고요. 채팅창을 통해서 글을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는 글들이 있나요? 혹시 변호사님 보이십니까? 네, 지금 제가 보고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입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아, 예. 저는 기계공학과 장대준 교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미 한번 회사를 만들어서 뭐 경영 이제 창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뭐 스탁 옵션의 행사 가격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에 예,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 애초에 이제 창업했을 때 뭐 천주, 예. 뭐 액면가 500원 이렇게 스탁옵션 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셈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지 나중에 않고요. 10,000원이 됐다 그랬을 때 예. 높은 가격으로 행사를 해야 된다고 예.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보통 창업 기업들은 이 벤처 기업법상에 굉장히 많은 그 벤처 기업에 대한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서 벤처 기업 인증을 받으시고요. 근데 이제 벤처 기업 인증을 받은 후에 우리가 이 스톡 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행사한 거에 따라서 그 본인이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그 계산 가액으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데, 이 행사 가액을 결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제 액면가로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이 벤처기업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실제 거래 가치보다 만약에 낮게 이렇게 뭐 행사를 해서 주식을 받게 되면 그런 거 우리가 다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부과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세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은 상장회사도 그렇고 대부분은 이제 비상장 회사라 하더라도 주식 매수 선택권 이 부여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그런 이 벤처기업법이나 상법뿐만이 아니라 이 세법상 나와 있는 그런 규정들까지 전부 다 감안을 해서 그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현재 통용되고 있는 그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계약서에는 그 행사 가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상법의 그 행사가액 조정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행사가액을 이렇게 조정한다 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주식 그 지분율의 변동을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의 그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시가보다 낮게 되면 그 주주들이 이거를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결의를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 조정에 관한 그 조항을 반드시 넣고요. 그 조정안은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액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언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의 질문은 받을 수가 없지만 지금 많은 분께서 예비 창업가인데 우리 변호사님께 좀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일단 네, 간단하게 우리 변호사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공식적으로는 카이스트 창업원에서 매주 수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법률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은 그 창업원에 미리 그 전주 금요일까지 또는 늦어도 월요일 오전까지는 법률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수요일에는 언제든지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러한 제도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급하게 상담을 받으셔야겠다 그러면 창업원을 통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연락을 주시면 가능하면 이렇게 상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친절하게 제가 또 이렇게 네.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최호숙 법률사무소의 최호숙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창업 법률 상담 주요 사례라는 주제로 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기술가치 창출원의 김희태 교수님을 모셔서 기술 실시 계약서 작성에 대한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이게 예, 안녕하세요. 기술가치 창출원의 김희태입니다. 저는 기술 이전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가 이제 교원 창업 기업 중심으로 교수님께서 주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기술 실시 계약할 때 궁금해하시는 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 기술 실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관련된 법이나 우리 대학 창업 규정하고 기술 실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하고 그다음에 그 규정에 따라서 그 교원 창업 기술 실시 계약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요새 기술가치 창출원에서 계속 변경이 돼서 교수님들께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자세히 설명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고, 겸해서 이제 교원 창업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그 기술 이전 계약은 저희 기술가치 창출원의 지식재산 및 기술 이전 센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 이전 계약 절차 또는 관련되는 중요한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교원 창업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카이스트하고 기술 이전 계약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우리 세 가지 법에 대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기술 이전법, 벤처기업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 세 가지 법에서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카이스트에서 개발된 모든 그 국가연구개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통상실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희망하는 기업이 균등하게 기회를 줘야 되는 통상실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독점적으로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기술 이전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외적으로 전용 실시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게 세 가지 조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다른 법령이나 협약에서 사용을 정한 경우, 요 규정에 이 시행령에 의해서 그 벤처기업법에 가면은 교원 창업을 하는 경우에 기술 실시 계약을 할 때 기술 이전법에도 불구하고 전용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벤처기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교원 창업을 하는 경우 전용 실시권을 허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양도를 할 수 있는 경우 교수님들이 자주 물어보시는데요. 첫 번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옛날에 국가연구개발 관리 규정법이 없애고 새로 만드는 건데요. 거기에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양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은 없었습니다. 양도 가능한 경우는 언제냐면은 카이스트가 특허권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제 등록돼서 한 5년 이후에 평가를 해서 저희가 왜냐하면 특허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허를 포기하니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때 한 50% 이상을 이제 포기하게 되거든요. 국내 특허는. 그때 포기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발명자나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양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양도도 무상은 아니더라고요. 잘 읽어보니까 이제 유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교원 창업하는 거는 벤처기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전용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의 규정은 교원 창업 정의를 반드시 이제 회사에 임원이 되는 경우, 사회이사나 비등기사 감사는 제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결격 있는 주식이 30% 이상 소유를 하거나 그렇게 30% 미만이라도 투자자를 제외한 그 다른 투자를 제외한 최대 주주인 경우는 교원 창업 대상이 정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조항이 30% 이상이 아니라 50% 이상이었는데요. 최근에 뭐 30%로 이렇게 창업원에서 이제 줄여서 이제 명명을 하고 있고요. 일반 창업은 여기 보면 이제 뭐 교원 창업 정의에 없는 이주 사망이 없는 거는 일반 창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 카이스트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창업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원래는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 학교에 그 과외활동 신고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교원 창업 대상 기술은 반드시 이제 그 카이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본인이 아니고 그 다른 연구실의 교수님이 개발한 기술이라도 가능한데 반드시 카이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원 창업이 되려면 반드시 이제 카이스트의 기술 이전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게 창업규정 규제에 기술 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창업기업이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그 기술이전 센터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끔 그 창업을 먼저 하고 그 창업 승인 요새는 이제 허가인가요? 요새는 뭐 통보인가 바뀌었지만은 그 창업기업 설립한 후 6개월 이내는 이제 기술 실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이 상당히 빠져가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해서 기술 이전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실시 계약 및 기술료 사용 규정이 있는데요. 그거에 위해서 이제 기술 실시 계약 체결 의뢰서를 나중에 뒤에서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도인 경우는 저희가 반드시 그 기술가치 창출 원장의 그 전결로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화위원회의 그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화위원회도 매월 일이 정기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뒤에서 교원 창업 기술 실시 계약 가이드라인을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 기술 실시 계약 규정의 특례에 의해서 창업을 할 경우는 기술료 동의 그 계약 조건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교원 창업 기업 기술 실시 계약 가이드라인을 5월 23일 날 새로 또 개정했습니다. 그 전에 상당히 많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5월 23일 날 개정된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규정상 발명자의 중요한 것이 기술 이전에서 계약해서 들어오는 모든 기술료는 뭐 선급금이든 마일스톤이든 경상기술이든 모든 기술료의 50%는 발명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제일 궁금하시는 교원 창업 기술 실시 계약 가이드라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이 계약 당시에 그 창업기원 지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분을 창업기업이 준다는 거거든요. 예, 요게 이제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5월 23일 이전에 2년 전에 했던 그런 방식인데 지분과 경상기술료와 조건부기술부를 포함하는 두 번째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 방식은 일반적인 기술 실세 교원 창업 기업이 아니라 일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술의 가치에 따라서 협의해서 앞에서 말한 방식 1과 방식 2가 아닌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열어놨습니다. 예. 첫 번째 방법을 설명드리면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창업 기업의 지분을 납부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창업 교원이 주식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창업 기업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업 그동안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창업 교원이 주는 걸로 했었는데 그게 모순이 되기 때문에 뭐냐면은 카이스트의 기술을 원래는 그 창업 기업한테 이렇게 주는데 돈은 창업 교원이 준다는 거는 상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창업 기업이 주어야 됩니다. 다만 그 창업 기업이 줄 때 주식을 카이스트에 얼마만큼을 주느냐를 그 양을 따질 때 그 창업 교원이 갖고 있는 지분이 그거의 10%를 창업 기업이 받아서 상장을 하던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던 아무튼 뭐 구주를 매입을 하던 어떤 아까 그 최우석 변호사님인가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아무튼 뭐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아무튼 창업기원 지분이 70%라면은 계약 당시에 7%를 전체의 7%를 기술료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 근데 대개의 경우 이제 어떤 경우는 창업을 할 때 자본금이 뭐 100만 원도 하거든요. 100만 원 할 때 그럼 70% 7%는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본금 규모를 1억 원으로 이제 기준을 잡았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되던 그 나중에 1억 원이 될 때 그때 이제 그 창업 교원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10%를 카이스트에 지불하는 겁니다. 예. 네. 물론 여기서 이제 이게 또 다른 그 궁금한 점이 있을 텐데요. 그럼 자본금이 10억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그런 이제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나중에 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방식안이 좋은 거는 하여튼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뭐 특허도 특허 존속 기간 한 20년 이상 하는 거고, 그다음에 M&A 할 때도 뭐 우리한테 그 통보만 하지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이런 그 상당히 그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조항은 이거는 이제 2년 전 계속 방식안이 있기 전에 이제 있었던 조항을 같이 포함시킨 건데요.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를 선급기술 지분을 5천만 원 기준에 5%니까 이게 1억 원 기준 1억 원 어떤 분이 1억 원으로 했다면은 10%잖아요. 굉장히 많은 거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실 교원 창업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지분도 있지만 경상기술료도 매출액 1%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10억 이상 투자 유치 받으면은 또 5천만 원을 또 학교에 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방식1과 방식2를 보면은 아마 방식1이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이제 방식2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방식1과 방식2를 무조건 교원 창업기업이 선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대학하고 협의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유리한 걸로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 규정상으로는 가이드라인상으로. 방식2에서 방식2보다 1보다 불리한 거는 M&A 하면은 M&A를 하면은 반드시 학교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술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이거는 방식2는 원래 일반적으로 기술 실시 계약하는 거에 기준을 맞췄기 때문에 서브 라이센스 할 때 별도 조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브 라이센스 하는 거는 내가 생산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노력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입료가 나오면은 뭐 50%든 뭐 30%든 10% 이렇게 나눠가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경상기술료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조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방식1으로 지금 그 기술가치 창출원에서는 방식2를 또 없애고 방식1으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식 3은 아까 얘기했듯이 교원 창업 기업이 아니라 일반 창업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 가치 평가를 해서 기술 가치가 그게 뭐 10억이면 계약금을 10%는 1억을 내고 나머지는 경상기술을 내겠다. 이렇게 논리를 맞춰서 협의를 맞추고 기술사업화의뢰를 반드시 이제 심의를 마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식1, 방식2, 방식3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까 협의해서 카이스트와 교원청학기업이 협의해서 정하면 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기술이전 계약의 일반적인 말씀을 꼭 교수님들이 알아야 될 걸 발명자가 말씀드리면은 기술이전 계약 절차는 보통은 이제 기술이전 기업이 뭐 나타나거나 아니면 교수님이 기술이전 기업을 찾게 되면은 저희 기술이전 TLO가 담당자가 분야별로 전기전자, 바이오화학, 그 다음에 기계전자, ICT 이렇게 나눠서 네 명의 기술이전 담당자가 맡아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절차도 있지만은 앞으로는 PTMS라는 거기에 이게 입력도 기술 실시 의뢰서를 입력하고 이런 절차가 있지만은 먼저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한 번에 A에서 Z까지 끝에까지를 다 한번 들어봐야지만이 절차를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한 번 끝나면 또 다음에 뭐가 있고 무지하게 어려운 항로라고 생각을 해서 지루하게 느끼시기 때문에 먼저 상담을 해서 매듭을 짓는 게 일단은 절차를 아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술이 이전을 하면은 이제 이 교환차원 경우는 모든 기술 이전은 가치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술 가치 평가라는 게 돈도 2천만 원 들고 그다음에 시간도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만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원차 기술실계 가이드라인을 정한 거거든요.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기술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원칙이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간이 평가를 하려고 하면은 한 2주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정식으로 하려면은 2개월 이상. 그리고 양도를 만일에 하게 되면은 교원 창업이 아닌 경우 양도도 이제 저희들이 법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데요. 그 가치 평가를 이제 외부에 하려고 하면은 돈이 2천만 원 들고 그다음에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거를 기술가치 평가에 근거해서 기술이전 이제 기업하고 협상을 해서 통상이냐 전형이냐 아니면 양도냐 이것도 이제 협의를 해서 최종적인 계약서가 나오면 협의를 맞추고 그 양도인 경우는 아래 10번, 11번 경우 기술 사업화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날에 한 번씩 개최가 일어나기 때문에 최소한도 열흘 전에는 이제 안건을 저희가 TLO가 이제 상정을 해야지만이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기술 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 반드시 기술 실시 계약 체결 의뢰서를 발명자가 연구 책임자가 이제 저희한테 보내줘야 되고 그게 이제 나중에 계약이 돼서 돈이 들어오면은 기술료 분배를 저희가 이제 연구자한테 50% 이상을 하게 되는데 그 기술료 분배표도 연구자가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제 중요한 기술 이전 계약을 할 때 교원 창업이든 일반 기업이든 아무튼 기술 실시 계약 체결할 때 첫 번째가 중요한 게 기술 실시 계약 체결 의뢰서입니다. 이게 이제 기술 실시 규정에 의해서 받게 되는데요. 요거의 목적은 우리가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다 계약을 다 완성을 했는데 삼성과제라 이제 기술 이전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기업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기업이 그래서 미리 이제 우리가 이전하는 특허를 발생시킨 연구 과제가 이제 세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국가 연구 과제인지 아니면 이제 기업 수탁 과제인지 아니면 대학이 우리 카이스트 재원을 한 자체 과제인지 아니면 과제가 없는지를 반드시 명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기업 수탁 과제인 경우는 이제 우리가 참여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참여 기업의 이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참여 기업이 동의를 안 해줄 때는 우리가 이제 다른 기업에 이전을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협약서상 참여 기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스트하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키스트의 동의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 아닌데도 그런 거를 유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제약 조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삼성 미래 과제인 경우는 삼성이 통상 실시권을 갖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기업에 줄 때는 전용을 줄 수 없고
그런 그 조건을 미리 확인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통상 실시밖에 못 주는데 전용을 줬다, 그럼 계약 무효가 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술료 배분 조건, 뭐 우리 그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사업단, 탄소 제로 사업단, 이런 뭐 그 사업단에서 그 특허가 나온 거는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거의 몇 퍼센트를 사업단에게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나중에 기술 이전 배급을 다 끝냈는데 나중에 요청을 받아서 해줘야 되는 그런 엉뚱한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미리 적시하는 게 기술 실시 계약서 의뢰서입니다. 진행은 이제 연구 책임자가 그 작성을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이 작성을 해서 본인이 도장을 날인이나 서명을 하고, 반드시 소속 학과장 또는 뭐 다른 자기가 지정하는 연구단도 되고 센터도 됩니다. 그럼 그걸 서명을 받고 뭐 스캔본을 받아서 앞으로는 PTMS에다 올려야 되는데요. 현재 PTMS가 지금 많이 그 안정되지 못해서 한두 달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직접 옛날 같이 그 직접 써서 그 전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그 기술 이전 계약을 해서 그 돈이 들어오면요, 기술료가 들어오면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계약금이든, 그다음에 마일스톤 기술이든, 아니면 경상 기술이든, 아니면 뭐 지분을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분을 엑시트할 수도 있죠. 지분을 엑시트해서 들어오든지 간에 모든 기술료는 그 발명자한테 이제 지급을 50%를 지급하게 됐는데요. 요거를 받게 됐습니다. 기술료 배분표를. 그때 이제 기술료 배분표를 작성을 해서 이제 모든 발명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발명자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예시표를 보면은 특허를 하나를 할 경우가 있고, 뭐 특허가 10개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각각의 특허별로 그 발명자 지분이 그 뭐랄까 뭐 70대 20대 10 100으로 해가지고 다 이미 이제 저희가 PPMS에 다 올려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그걸 고치면은 반드시 감삭감일 테고, 그 특허 하나가 아니라 뭐 10개가 됐을 때 각각의 특허를 전부 그 기여도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하우도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 이전을 하다 보면은 발명 학생이 다 이전해가지고 그 전수를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특허라도 이제 그런 경우 다른 연구자 학생이 이제 전달한 경우가 있는데, 그 학생한테 이제 뭐 기술료를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기술 이전을 하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각각의 특허 1, 2, 뭐 10개도 마찬가지고 노하우를 합해서 각각의 기술 기여도를 명기를 해주시고 명기해주고 최종적으로 그 발명자 3명의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기여율이 합의 100이 딱 나와야 됩니다. 합의 100이 나온 상태를 모든 발명자한테 보여주고 서명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어떤 경우는 뭐 그 어떤 학생이 한 명이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이 배분표를 못 주는 경우가 뭐 1년이 넘도록 못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하니까 일단은 발명자가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면 학과의 결의로 학과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그 나머지 분한테 다 지급하고 한 분만 남겨두는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기본은 모든 발명자가 그 서명을 해야 된다. 그 퍼센트의 동의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학교 이제 기술료 배분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술료가 들어오면 일단 그 발명자의 50%를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이전 경비, 우리가 특허 소송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시제품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표준 특허 비용도 있을 수가 있고,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들은 이미 이제 기술 이전 경비를 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발명자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는 일반. 왜냐하면 발명진흥법에 반드시 모든 기술료의 50%를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 경비를 공제를 발명자 지분에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발명자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다만 이제 대학 본부하고 이제 지정 부서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이것도 기술사업화위원회에서 사전에 승인된
그런 기술 이전 비용에 한정해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제되면 그거의 50%는 기술 이전 담당 부서, 그다음에 30%는 대학 부서, 그다음에 20%는 이제 그 학과, 주로 이제 그다음에 센터도 되고 연구소도 되고 사업단도 다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 책임자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지정을 할 때 그때 기술실시 계약 체계를 의뢰서 할 때 학과에 주려면 학과장 서명을 받고 센터에 주려면 센터장의 서명을 받는 거거든요. 아무튼 뭐 지정하는 건 연구 책임자가 이제 권한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기술전 경비 공제하는 경우가 거의 뭐 없습니다. 거의 뭐 99%는 제가 계약건에 뭐 거의 99%는 기술전 경비 공제하는 건이 별로 없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A가 제로인 경우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발명자가 50%고 그다음에 그 기술 가치 창출은 25%, 대학본부 15%, 학과에도 10%를 가기 때문에 학과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그 기술료 그 지분 납부 방법이 여기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그다음에 뭐 실제로 창업할 때 바로 주면은 창업할 때 바로 주면 되는데 창업하고 한참 들어오고 한참 있다가 승인되고 창업원이 그 교원 창업 승인되고 기술 이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이미 투자자가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요 지금 예시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창업 기업이 대학에 납부한다, 기술료 지분을, 해당 지분을. 근데 그 양이 얼마이냐면 교원 창업 지분의 10% 해당하는 지분을 대학에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그 요 조항 요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11월달에 회계법인의 이제 자문을 받았고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식이 이것보다 더 좋은 거는 자본금 1억 원으로 회사를 만들고 그때 당시에 창업 교원자가 지분이 70%라면 그냥 그 7%를 그냥 주면은 액면가가 되기 때문에 주식이 그 증액이 안 됐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게 주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경우 상당히 오래 지났기 때문에 자기 회사 가치가 올라가면서 투자 받으면 회사 가치가 올라가면서 근데 주식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 거를 주면은 아까 최호석 변호사인가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양도를 하면 양도세를 내고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 방법이 기존 주주의 주식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창업 기업이 이제 당연히 줘야 되고 일반적인 대주주가 지분을 제기하는 거는 증여성에 대한 논란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창업 대주주가 지분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반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주주들이 동의가 되면은 모든 건 다 됩니다. 주주들이 동의되면 창업 지분을 주주 전원이 균등하게 이제 10%를 창업 기업에 양도하거나 증여를 해서 그다음에 창업 기업이 지분율을 대학에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왜? 특이한 상황, 아까 기술료를 내기 위해서 할 때 처음이니까 창업 기업이 단독으로 해도 교원 창업 원래 7%를 줘도 회사에 양도를 증여를 하고 그게 이제 우리 대학에 주는 방법, 이 첫 번째 방법을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방식 두 번째는 해당하는 기술 지분을 유상증자를 해서 주식을 납부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주식이 100개가 있다면은 예를 들어 7개를 카이스트에 준다면은 7개 주식만큼을 증자를 해서 주주 동의가 있어야겠죠. 주주 동의를 해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카이스트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할 때 선행 투자자가 있으면은 주식 발행 금액이 결정이 되는데 그걸로 이제 하면 되는데 선행 투자가 없을 경우 이런 경우는 기업 가치 평가를 하거나
그다음에 그 상속세 증여법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서 주식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 가치대로 주식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충적 평가 방법은 이제 회사에서 해야 되는데 100만 원 미만 정도 들면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 방법을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뭐 세 번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로는 교원 차원에서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료 지분을 납부할 때는 뭐 주식 양도 계약서, 주주명부, 주식 미발행 항의서 이런 것들을 카이스트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희태 교수님께서 창업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기술 실시 계약서 작성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기술 실시 계약 시에 필요한 좋은 정보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주셔도 되고요. 댓글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편안하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편안하게 댓글창에도 글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지금 플로우에서 질의가 나왔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잘 들었고요. 아직 특허가 출원 중이거나 아니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아니면 출원 준비 중인 경우도 저희가 비슷한 과정을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회사가 창업한 이후에도 창업주가 카이스트 교수라면 본인이 추가적으로 출원이나 등록한 특허를 같은 방식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출원준 특허도 가능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규정상의 노하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출원됐다는 거는 등록이 되기 전까지 노하우이기 때문에 출원전이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 그다음에 이제 창업한 이후에 창업한 이후에 이제 발생한 특허는 창업 당시 계약했던 그 특허하고는 이제 별도의 일반 기업과 동등하게 이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추가로 이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첫 번째 줬던 그런 특혜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약간의 특혜니까요. 그런데 이제 곁에서 말씀드리면은 창업기원이 창업 기업을 하시면서 개발한 특허가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개발하고 그 회사에 돈을 쓰고 회사에 시설을 써서 했다 하더라도 교원 창업자가 발명자 들어가면은 카이스트하고 공동 특허로 되어 있는 걸로 창업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에 답이 되셨나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아주 복잡하군요. 간단히 카이스트에서 지분 투자, 아마도 할인가로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하면서 교원 창업 벤처의 지분을 확보하는 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실까요? 카이스트에서 지분 투자라는 거 아마 현금으로 투자하는 걸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카이스트가 어떤 기업에 현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대학 이사회 승인이 나지 않는 한 어려운 겁니다. 예.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마 질문 주신 분께서도 우리 교수님의 답변을 잘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희태 교수님 모셔서 기술 실시 계약서 작성에 대한 강의도 들어보고 또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술경영학부의 김인수 교수님을 모시고요. 창업 역량, 자가진단 개발 결과라는 주제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벌써 무대 위로 나오셨네요.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원 창업
교원 창업 리스크 역량 자가 진단 개발을 하게 되는 카이스트의 기술경영학부의 김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역량에 대한 자가 진단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에 다양한 창업 관련 자가 진단 기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고민했던 것이 기존에 있는 창업 역량과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고민해봤고, 여기에 이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실패 사례를 접목을 해서 창업가들이 창업하기 전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리스크하고 역량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도록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두에 발표하셨던 최우숙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다양한 법률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도 본 프로젝트에는 참여가 돼서 포함이 돼서 다양한 창업자들이 창업하기 전에 본인의 리스크를 진단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본 연구는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있었던 창업과 이제 리스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실패 원인들을 분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실패 원인들을 리스트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정리되어 있는 리스트업 된 것을 이러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녹였는지 세 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자료가 업데이트가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업데이트 된 것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너무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것입니다. 최근에 4차 산업이라든지 이게 대두가 되면서 많은 창업들이 실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가 많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실패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우리가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게 한번 들어다 보고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화두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내년까지도 진행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론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이론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이 밑에 보시면 두 가지 주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 사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약간 7년 정도 매년 한 100개 기업 이상 한 200개 정도 기업을 만나면서 이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실패 원인들을 뽑아냈고, 이러한 것을 리스트업해서 본 진단 프로그램에 한번 녹여보려고 노력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IPO입니다. IPO는 상당히 심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다양한 IPO 진행 중에 있는 기업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IPO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형식 요건이나 지정 요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법적인 요건, 재무적인 요인들에 있어서 기업들이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것들을 또 정리해서 담아놨던 것입니다. 본 자료를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본 자료는 이렇게 3년 이상 5년 정도 많은 기업들이 폐업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폐업을 하고 있다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5년 정도의 서바이벌 레이시 한 30% 정도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도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은 전국 데이터, 전 세계 데이터인데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펀버스 레이트하고 데스 레이트를 비교하게 되면은 한 25% 정도의 갭을 두고서 매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많은 기업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실패라는 것은 상수이라는 것이죠. 실패를 안 하려고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도 좀 더 나은 실패, 현명한 실패를 통해서 재창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실패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좀 더 깊게 참여해 보면은 재창업이 가능하고 실잡하게 가능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는 왜 기업이 재창업이 어려워지고
네, 많은 기업들이 창업을 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은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데이터입니다. 오래전 데이터 제가 논문으로 발표를 했고요. 이 논문을 관련해서도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데이터를 한 8만 2천 개 정도를 추출을 했고요. 이게 폐업한 기업입니다. 이 폐업한 기업이 얼마나 많이 재창업을 하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봤더니 가운데 무슨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죠. 8만 2천 개 정도에서 한 2,600개 정도가 재창업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3.2%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600개를 저는 재창업했으니까 잘했구나라고 해서 이 분들이 잘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후에 어느 기관의 의뢰에 의해서 다시 연구를 해봤는데 2,600개 기업이 재창업한 기업입니다만 94% 정도가 다시 폐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트랜잭션이 없는 경우가 나타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폐업하고 나서 어떻게 기업이 재창업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좀 복잡한 데이터를 좀 심플하게 만들어봤습니다. 폐업한 이후에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숙려기간을 거쳐서 재창업을 다시 준비를 하고 그 이후에 또 재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숙려 기간에는 폐업 기간이 포함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저 역시도 창업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폐업하는 기간은 뭐 폐업하면 내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채권 채무란 소송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짧으면 한 3개월 정도, 길면 2년 이상의 폐업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숙려 기간이 포함하는데 숙려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한번 창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이 회복이 되면서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재창업 기간입니다. 이걸 두 개를 합치게 되니까 약 한 56개월 정도 나왔더라고요. 한 4.5년 정도 이후에 재창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술 개발의 속도를 보게 되면은 4.5년 이후에 재창업한다는 말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숙려 기간 동안에 재창업에 대한 다양한 실패 원인을 분석하면 될 거 아니냐 싶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폐업을 하는 기업들을 많이 보고 최근에도 만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이 채권과 채무에 대한 문제, 소송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거 정신 없습니다. 이게 다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떠한 뭐 내가 왜 실패했는지 복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여력이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인데요. 이건 파산면책을 통한 제도 지원이라는 프로세스인 것이고요. 하나 신용 회복을 위한 프로세스인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다 보시게 되면 파산면책을 통해서는 한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한 7, 8급 정도, 7, 8등급 정도의 신용을 가지고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신용 회복이라는 것을 통하게 되면은 내가 돈을 갚을게, 나중에 탕감해 줘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탕감해 주고요. 그렇게 되면 한 2년 반, 3년 정도가 되게 되면은 신용을 어느 정도 회복해서 창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프로세스 이외에도 다양한 것이 있는데 한번 나중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재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창업하거나 실패하면 다 재창업 못하는 거냐, 7.8길은 뭐냐라고 얘기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재창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보통 serial entrepreneur라고 표현하는데 이 분들은 어떤 식으로 준비했길래 창업을 준비했길래 serial entrepreneur로서 활동할 수 있을까를 알 수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신용의 문제가 해지를 했습니다. 신용이 문제가 없거라든지 해결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역량이 되게 강하십니다. 기술적 역량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출중하시니까요. 우리 학교 교수님께서는요. 비즈니스 역량이 되게 강하십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경험이 있으십니다. 네트워크가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 리스크에 대한 이해가 강하십니다. 그래서 기업 리스크가 무엇이 있는지를 사전에 다 준비를 하고 해지를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실패하게 되면은 현명한 실패가 되는 것이죠. 또 다시 창업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serial entrepreneur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밑에 나와 있는
신용이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입으로 창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채명 창업이라고 하는데 한 40% 정도가 채명 창업에 속하고 있는데, 채명 창업은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법적 요건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재창업을 하는 경우, 재취업이라든지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들이 이렇게 일용직이라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고, 소상공인 창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은 뭐 역량이 안 되고 네트워크가 안 되고 여러 신용이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소규모 창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기업들이 재창업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안 된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다양한 체크리스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창업 체크리스트를 보게 되면 과연 이것이 내가 앞으로 준비하는 기업 창업에 있어서의 리스크를 체크해 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가 안 된 창업은 실패가 당연한 겁니다. 실패는 상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수를 했지 않게 변수를 컨트롤해야 되는데요. 변수는 재창업입니다. 재창업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100억 매출액 100억이나 2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또는 기특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팅하다 보면은 많은 대부분 교수님들, 죄송합니다, 교수님 창업이겠죠. 예, 교수님 창업분을 많이 만나면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십니다. 즉 누군가가 옆에서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조차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창업 역량뿐 아니라 창업 리스크까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를 한번 알아볼 수 있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해외 사례입니다. 해외에 잠깐 나가 있었는데 그동안 SBA하고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봤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약간 우리가 뭘 모르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SBA는 창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절대 안 한답니다. 다만 장을 마련해 주고요, 랜더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였어요? 우리나라는 창업은 VC조차도 자기 돈 투자하지 않죠. 다들 모태라든지 정부 세금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SBA에서 하는 경우에는 6가지 카테고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플랜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아주 디테일합니다. 그걸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파워포인트도 물론 있지만은 대부분이 엑셀과 워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엑셀과 제공하는 이유는 워드를 보면은 거짓말 못해서 50% 절반은 숫자입니다. 숫자에 대해서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되고요. 이것들이 다 비즈니스 플랜에 다 담겨져야 되는 것이 기본 베이스라인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어디다가 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크레딧 히스토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파이낸스 플랜입니다. 엑짓 플랜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엑짓 플랜이었습니다. 우리는 엑짓 플랜이 뭐냐라고 하면 대표이사님이 나 IPO 할래, M&A 할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엑짓 플랜이라는 것은 투자한 사람들에게 투자한 자본, 투자한 돈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엑짓 플랜인 것이 바로 엑짓 플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엑짓 플랜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콜라테럴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그때 했던 것이 우리나라에 담보를 없애자라는 것이었는데 미국에는 당연히 콜라테럴이라고 담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익스퍼리언스입니다. 교원 창업들도 많이 인커리지 하고 있는데 거기 미국에서의 교원 창업은 아시다시피 클리니컬 프로페서입니다. 그렇죠? 클리니컬 프로페서라고 해서 산업에 종사하면서 교원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것들, 그 비즈니스 산업에 대한 이해가 출중한 경우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 적어놨는데 우리나라입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창업 전과 창업 후 어떤 것을 공부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한 7년 정도 매년 한 200명 정도의 기업을 만나면서 실패한 기업들 만나면서 또 창업한 기업들 만나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면은 창업 전입니다. 창업 전에 어떤 걸 배우고 싶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화면 캡처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는 전략을 좋아합니다. 파이낸스 전략, 글로벌 전략, 투자 전략, 특허 전략 이런 것들 좀 또 디자인 띵킹에 대한 이러한 좀 멋있고 좀 그럴싸하고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것에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질문을 폐업한 기업들에게 한번 해봤습니다. 했더니 정반대가 나왔습니다. 폐업을 해보고 나니까 내가 몰랐던 것이 이런 거 싫어하는 것들을 알게 됐던 것이죠.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왜 기업이 어려워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성공 스토리만 가지고 열심히 연구했는데 기업이 왜 실패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것만 해치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 알게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법무에 대한 실무입니다. 법무에 대한 실무, 그다음에 인사 노무, 그다음에 회계하고 세무, 그다음에 마케팅 유통, 판매에 대한 보시면 너무너무 당연하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공부를 하고 준비했었어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캡처하셔서 나중에 보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창업사관학교입니다. 이거를 아마 국회의원 어느 모 의원실에서 조사를 했고 나왔는데 매출액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매년 한 500-600개씩 나오는 창업사관학교인데 매출액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더 명목상 살아 있고 많은 기업들이 실패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것입니다. 중장기 전략을 교육을 하고 창업자들이 중장기 전략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들이 결과였습니다. 즉 좀 당장 매출이라든지 그것이 아니라 VC 투자 유치에 포점을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투자 이후에는 갈 길이 있는 것이 꽤 많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실패 원인을 보겠습니다. 실패 원인을 보게 되면은 우리 회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패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8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는 2014년, 15년도에 연구했던 것인데요. 지금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해외도 동일합니다. 다양한 160개 이상에 대한 자료를 조사를 했고 인터뷰라든지 수기를 정모해서 정리했던 것인데 첫 번째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템 검증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템이 검증이 안 됐는데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시장 분석 이러한 것들이 주로 이제는 기술적으로 역량이 강하신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기술이 어떤데 내 기술은 세계 최고야라고 했었고 그러면 내가 이것만 성공되게 되면은 시장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가 팔로가 미개척입니다. 세 번째가 생산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 유통 경험이라든지 자금 계획이 없는 경우가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해외도 동일합니다. 캡처해서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되게 좋은 내용들인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한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고 닥터 가와사키가 UC 버클리에서 강의했던 내용인데 아마 보시게 되면 아마 유튜브에 보시게 되면 나오는데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한 45분 정도 되는 길이인데요. 제가 중요한 내용만 발췌를 해서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것이 이제는 Y 컴비네이터의 펄 그레함이 2006년도에 발표했던 것입니다. 18개의 실패 사례들입니다. 이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 가와사키가 말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사례에 나오고 있고요. 저 역시도 IPO라든지 투자 심사를 할 때 얘기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대표님께서 그러십니다. 이 시장 자체가 1조 시장인데 내가 1% 못 하겠냐는 겁니다. 내 기술이 어느 정도 되는 기술인데 되게 글로벌 탑 기술인데 내가 창업하게 되면 1% 할 수 있습니다. 1%를 하고 그다음에 나이키라고 하죠. 제이커브를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자, 1조의 1% 자체는 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1조의 1%는 100억입니다. 100억 매출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에 대해서 이런 빅넘버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논리적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세상에 어느 비즈니스도요 제이커브 그린 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이커블이 그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회사가 제이커블이 그린지에 대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이커브보다는 좀 더 현실성 있게 데이터를 작성을 하시고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폴 그리암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0번째 나와 있는 거 욕심에 대한 것입니다. 비즈니스 플랜에 대해서 또 심사를 하면서 많은 기업인들 또 기업인들께서 자문을 구하러 오십니다. 근데 그 타겟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장 가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그러십니다. 이 기술은 범용 기술이기 때문에 시장이 한 개가 아닙니다랍니다. 3개, 4개, 5개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장 가시겠습니까? 라고 어느 시장을 목표로 하십니까? 목표하는 시장은 가봐야 하는데 이 기술은 여기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요, 내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장을 모르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시장에 5개 이상 시장을 2개 이상 시장을 가기 위해서는요, 전략이 2개 이상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좀 버리시고 내가 타겟하는 시장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패 원인을 일반화 시켜봤습니다. 좀 굉장히 많은 맨 뒤에 보시면은 제가 한 600개 이상의 실패 사례를 정리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프레임워크는 한양대학교 한정화 교수님이시죠. 전 청장님께서 만든 프레임워크에 제가 몇 가지를 첨부하면서 좀 만들어봤습니다. 8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조급함의 함정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선택에 대한 것, 개발의 함정, 시장의 함정, 관리의 함정, 태도의 함정, 관계의 함정, 불운의 함정, 8가지 함정이 존재하고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차후에 좀 저한테 연락 주시든지 아무튼 연구실에 오시게 되면은 각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자료도 드리고 공유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 자체만 거의 3시간짜리 강의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 이게 위에 나와 있던 다양한 실패 원인들을 정리를 했던 것들을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 모델을 했고, 그다음에 이 모델을 통해 가지고 4가지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4가지 그룹을 묶은 것을 4가지 그룹으로 묶은 것을 이렇게 창업 역량 또는 창업 리스크 자가 진단 개발에 활용해 봤습니다. 나중에 올해까지 만들어졌고요. 내년에 좀 파인 튜닝을 해서 여러 가지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텐데 내년 한 상반기쯤 지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즈니스 플랜과 산업 환경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건 너무나 이건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봤고요. 그다음에 진단 항목들 몇 가지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창업 체크리스트를 종합적으로 집대성 해봤습니다. 두 번째가 녹색이죠. 비즈니스 역량의 리스크에 대한 해지입니다. 이거는 유니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최우식 변호사님 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우식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즈니스 어떤 실패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 정리된 거를 설문 항목으로 만들었고 설문 항목을 이 프로그램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failure case입니다. 이 두 번째 창업 비즈니스 리스크를 체크하게 되면은 내 역량, 내 리스크 타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따가 보실 텐데요. 리스크 타입 A, B, C, D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각 리스크 타입에 따른 실패 사례들이 있습니다. 해외라든지 국내 사례들을 정리한 것이 있는데 이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이것이 아마 제공될 것입니다. 제공되게 되면은 대표님들께서는 그걸 보시고 아마 간접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아시면서 본인이 어떤 리스크에서 어떤 것을 해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플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건 굳이 설명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있습니다. 저희가 좀 이거 많이 저희도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신뢰성 체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플랜 항목을 체크를 다 했습니다. 잘 했는데 이거 6점 넘어가기 때문에 좋은데라고 하는데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라는 것이 신뢰성, 유의성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 재무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무계획은 뭐 77757 나오는데 적었습니다. 그러면 7 나와가지고 되게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를 체크하게 되면 9, 3, 1, 9, 7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분들은 잘 모르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분산입니다. 그게 어렵다. 분산을 체크를 하게 되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표준편제 분산만 체크하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요. 이걸 체크해서 이렇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은 자문할 때 자문 전문가님께서 이거 신뢰성이 없구나라는 거에서 이것들을 좀 더 깊게 들어봐 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산업 역량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비주얼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창업 리스크의 자가 진단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굉장히 많은 사례 실패 원인들입니다. 이것들을 다시 재조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기업가 정신, 지배구조, 창업 멤버 관련 이슈로 묶어봤고요. 그다음에 지배구조 이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대표님들께서 이건 별로 했는데 아주 많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시장 이슈, 아이템 이슈, 그다음에 비즈니스 준비에 대한 이슈, 이 두 번째 카테고리고요. 세 번째가 기술, 그다음에 R&D, 그다음에 생산, 양산에 대한 이슈를 묶어봤습니다. 네 번째가 유통 판매, 투자, 조직에 대해서 묶어봤습니다. 네이밍을 한 것이 첫 번째가 기업과 정신 리스크, 타입 A입니다. 두 번째가 시장 및 아이템의 리스크, 타입 B입니다. 세 번째가 R&D 생산 리스크, 타입 C입니다. 네 번째가 경영과 운영에 대한 타입 D입니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구분했고요. 카테고리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서브 카테고리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타입 A 리스크에는 뭐 창업의 목적, 마인드, 그다음에 두 번째가 A2에는 창업 멤버, 지배구조 이슈, 세 번째는 기업 역량에 대한 것입니다.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카테고리를 준비했고요. 타입 C를 보시게 되면은 기술입니다. 기술 같은 경우에는 ICT하고 제조를 묶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하고 제약을 묶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조와 비제조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표님들께서 아마 교수님들께서 아마 부합되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으면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들을 메카트론이 다 분류를 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창업 1년 때까지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묶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ICT 등 제조,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비제조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항수 전체는 97개입니다. 97개 문항이고요. 97개 문항에 대해서 대표님들께서 한 문항당 2개 또는 많으면 5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을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을 함에 있어서 선택한 항목들을 근본적 리스크라든지 그거는 절대 창업을 하면 안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한 항목들 체크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시리어스한 리스크입니다. 시리어스한 리스크라는 거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실패를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체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포텐셜 리스크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걸 체크하게 되게 되면은 상당 부분 많은 기업들이 향후에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봤고요. 각각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같이 한번 파일럿 버전 나오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샘플인데요. 샘플을 보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걸 줌으로 쫙 키우려고 했는데 제가 마우스가 없어가지고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회사를 하시면서 본인의 포지션이 10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화면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0번 문제입니다. 포지션이 뭡니까? 라고 하는데 대부분 대표이사인 줄 아시죠? 아닙니다. 많은 기업인 또는 많은 창업자들께서 의외로 대표이사가 아닌 C레벨로 하겠습니다. 또는 대주주로만 남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주주로 남겠다라고 하는 경우, 사회이사로 남겠다고 하는 경우를 체크했었을 경우에는 이게 바로 시리어스한 리스크를 체크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체크했을 경우에는 좀 한 단계 또 깊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대표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질문에는 첫 번째가 전문 경영인을 맡기겠다라든지 두 번째가 신용에 대한 위험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족 반대, 뭐 네 번째가 학교 제한, 학교의 행정적 이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잠시만요. 제도 체크가 제가 안 보여서 그런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목표 시장이었습니다. 목표 시장에서 어떤 기업인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은 한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대표님께서는 아닙니다. 나는 내 목표 시장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입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두 개, 세 개입니까라고 또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세 단계 이상 레벨 다운을 하면서 굉장히 깊게 한번 질문을 하면서 이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한번 도출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고요. 이렇게 97개를 설문을 다 통과하시게 되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복잡하시죠?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체크하신 결과 이 대표님은 타입 A 리스크의 확률은 42.9% 정도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타입 B 리스크, 시장 아이템에 대한 리스크는 68%, 그다음에 R&D에 대한 리스크는 33%, 경영 리스크는 50%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A3죠. A3가 71%가 나왔고요. B2가 80%, D3가 83% 나왔습니다. 이 대표님은 실제 대표님을 제가 해봤는데요. 이 분은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이 분은 전형적인 엔지니어 출신 대표입니다. 시장을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이 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진단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향후에 지게 될 또는 직면하게 될 리스크가 근본적 리스크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요. 시리어스한 리스크가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프레딕션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맨 오른쪽에 커멘트를 드립니다. 커멘트를 드려서 이 대표님들께서 내가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제공해 드리는데, 이 커멘트는 제가 적은 것이 아니고요. 저하고 같이 참여하는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 그룹들이 이 커멘트를 적어서 보여주겠습니다. 회계사, 변호사, 뭐 세무사도 있고요. 다양한 증권사도 있고요. 거래소에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이 커멘트에 대해서 적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 리스크입니다. 이런 리스크에 걸리게 되면은 창업을 진짜로 시리어스하게 고민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커멘트가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심각한 리스크인데요. 이러한 심각한 리스크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실패를 하고 있는 원인을 대표님께서 체크하셨습니다라고 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본적 리스크를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대한 리스크인데요.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이건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지도학생이었죠. 지도학생과 같이 창업을 했었는데 지도학생과 또 지인 등등과 같이 계약을 잘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당시 때 NCND죠. 그냥 NCND로 그냥 적당하게 계약을 해서 창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받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여기서 분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대표와 그러한 직원과의 관계가 좀 애매해지는 관계가 발생했고, 결과적으로는 좀 폐업까지도 가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어떻게 답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주관계약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잘 모르니까 그냥 표준계약서 쓰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책정하시는 분들은 심각한 시리어스한 리스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워닝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관계약서에는 지분 변동에 대한 것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해야 되는 건데, 이러한 설문 항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창업에 대한 영향을 체크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기업 리스크입니다. 회계 리스크, 재무 리스크, 법률에 대한 리스크, 노무에 대한 리스크, R&R. 최근에 R&R이 되게 커지고 있는데 조직 관리입니다. R&R에 대한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실패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실패 사례들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장 니즈라든지 기술 개발에 대한 함정에 빠졌을 경우에 타입 B에 대한 것입니다. 타입 B에 대한 사례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유통 문제, 원가 문제에 대한 사례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타입 D에 대한 문제이죠. 그다음에 여기 내용들을 보시 요약도 있고요.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거 팩트를 다 집어넣어놨고요. 맨 뒤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레퍼런스 다 달아놨으니까 원문도 같이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내가 직면해 있는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리스크를 간접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기업들이 있었고 나와 유사한 문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고민들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들을 한 개 또는 두 개가 아니라 좀 많은 데이터와 많은 사례를 제공해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현재 지금 여러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좀 말씀해 주시면은요. 같이 자료를 공유하고 또는 연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인수 교수님 고맙습니다. 기존의 창업 역량 자가 진단과 관련해서 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네, 우리 교수님께서 많이 연구하고 또 고심한 것도 엿보였는데요. 그래서 실패 관련 사례 또 리스크 진단과 함께 좋은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꼭 한번은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 주시거나 댓글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의 함께 하시면서 혹시 참여자분들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기탄 없이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요. 좀 지금 하기 어려우시면은 나중에 연구실이라든지 연락 주시면요. 좀 디테일한 사례들을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실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우리 교수님과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인수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 교원 창업 워크숍 케이스 스터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